선거를 통해 공화당은 연방상원을 장악하고 하원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 통제 강화를 위한 행정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 씨가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송환될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 미국 최대 통신사 AT&T 서비스에 장애가 생겨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나소 카운티에서 트랜스젠더의 경기 출전을 금지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플로리다의 한 해변에서 모래놀이를 하던 7세 소녀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호텔 살인범이 애리조나주에서 검거됐습니다. 작년 12월 브롱스 건물 붕괴 사건의 엔지니어가 정직 징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워싱턴 연방의회의 상하원 다수당이 올해 11월 5일 선거로 뒤바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월 말 현재 다수의 분석으로 공화당이 연방 상원을 장악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반면 연방 하원의 다수당 유지는 위태로워지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선거를 통해 공화당은 4년 만에 연방 상원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연방 하원 다수당을 2년 만에 상실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연방 상원 선거에서 웨스트버지니아의 민주당 의석을 빼앗아 과반인 50석을 확보하는 데 이어 메릴랜드에서도 레리 호건 공화당 후보가 민주당 의석을 탈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이번에는 33명을 새로 뽑게 되고 2명은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돼 총 35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33석 가운데 민주당이 23석이나 방어해야 하는데 공화당은 10석이어서 공화당이 매우 유리한 구도입니다. 특히 공화당은 현재 49석으로 민주당으로부터 한 석만 빼앗아 오더라도 다수당을 탈환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공화당 아성인 웨스트버지니아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민주당의 조 맨신 상원의원이 내놓은 상원 의석을 공화당 소속 짐 저스티스 주지사가 차지할 것으로 간주돼 50석을 확보해 상원 다수당을 예약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메릴랜드에서는 민주당의 벤 카딘 상원의원이 내놓은 연방 상원 의석을 한인사회 공화당의 레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가 차지할 경우 공화당 상원 다수당 의석 차이를 더 늘리게 됩니다. 반면 공화당은 219대 213으로 가까스로 지키고 있는 연방 하원 다수당 자리를 단 2년 만에 빼앗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11월 5일 선거에서 4석에서 5석만 빼앗는 쪽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게 돼 사활을 건 각축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의원 435명 전원을 새로 뽑게 되고 과반인 218석을 확보하는 정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게 됩니다. 정치 전문 분석기관들은 대체로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으며 공화당은 207석을, 민주당은 204석을 확보하고 있고 24석이 접전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국경 통제 정책은 11월 대통령 선거 전에서 중대 사안으로 꼽히는 정책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 국경 통제 강화를 위한 행정 조치 발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빠르면 다음 달 7일 국정 연설 전에 이 같은 국경 통제 강화 패키지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 중에는 이민법과 국적법의 일부 조문을 활용해 비자 등 적법 서류 없이 입국한 이민자들이 망명을 신청하는 데 제한을 가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망명 신청자들의 신청 사유의 타당성에 대한 1차 검증 과정을 보다 더 까다롭게 만들고 높아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불법 입국자가 특정 기간 안에 일정 숫자에 도달했을 때 망명 허용 중단 조치가 발효되도록 하는 이 방안은 당초 상원에서 여야 협상팀에 의해 이달 초 마련된 안보 패키지 예산안에 포함돼 있던 내용과 유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보 패키지 예산안은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공화당 지지자 대다수가 비판하는 불법 이민 문제는 현재의 악화한 상황 그대로 대선 때까지 끌고 가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국경 장벽 건설을 시도했던 전임자와 차별화를 시도하며 인도주의에 입각한 유화적인 국경 정책을 펴온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이 같은 행정 조치들은 대선 승리를 위한 승부수로 풀이됩니다. 작년 말 한때 하루 10,000명을 넘을 정도로 급증한 불법 이민자 유입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대선 가도에 치명적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이든 재선 캠프의 판단일 것입니다. 한편 언론은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를 우회하는 행정 조치로 이를 추진할 경우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을 그동안 왜 하지 않고 상황 악화를 방치했느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망명 신청자 인권을 옹호해온 기존 지지층 가운데 일부의 반발과 이탈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로 현재 유럽 모네테네그로에서 복역 중인 권도영 씨가 미국으로 송환됩니다. 미국과 한국 모두 권 씨의 송환을 요구해 왔는데요. 미국으로 송환되면 100년형도 가능한다는 관측입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 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몬테네그로 일간지 포베다와 월스트리트 저널 등이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 씨를 미국과 한국 중 어디로 송환할지를 두고 저울질을 하고 있었으나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됐다고 포베다는 전했습니다. 이로써 권 씨는 그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지 11개월 만에 송환이 결정됐는데 도피 기간으로 따지면 22개월 만입니다. 권 씨가 미국에 인도된다면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테라 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 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증권거래위원회와 법무부는 가상자산의 증권성이 있다는 판단을 적용해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2022년 2월 권 씨와 테라폼레스가 수백만 달러의 암호화 자산 증권 사기를 조작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뉴욕 연방검찰은 한 달 뒤 사기 시세 조종 등 8개 혐의로 그를 기소했습니다.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권 씨는 테라 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폴로 출국한 뒤 잠적했으며 같은 해 9월 아랍에미리트를 거쳐 동유럽 세르비아로 도주했고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가짜 여권을 소지하고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체포됐습니다. 당시 함께 검거된 한창준 테라폼레스 최고 재무책임자는 한국으로 송환돼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 오전 미국 최대 통신사 중 하나인 AT&T의 서비스에 장애가 생기면서 수십만 명의 휴대폰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해당 통신사를 사용하는 일부 경찰들 역시 전화 연결이 되지 않자 전국 곳곳 지방 정부들은 주민들에게 사태를 알리며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체 연락망을 이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피해를 본 지역 뉴욕, 애틀랜타, LA, 시카고 등 주요 대도시입니다. 계속해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서비스 오류 집계 사이트 다운디렉터에 따르면 동부 시간으로 오늘 새벽 3시 30분경부터 AT&T 먹통 관련 불만 신고가 3만여 건이 보고되기 시작해 오늘 오전 8시 기준 7만 4천 건 이상이 보고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서비스 장애를 겪은 주민은 접수된 신고 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사태는 뉴욕과 LA,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휴스턴, 달라스, 애틀랜타, 필라델피아 등 전국 여러 주요 도시들에서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미 남부와 동남부 지역에서 피해가 컸습니다. 먹통을 호소한 AT&T 고객 대부분은 전화 서비스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구조 요청을 뜻하는 SOS 모드만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로 해당 통신사를 사용하고 있는 일부 NYPD 경찰서들의 전화 연결이 불가했고 이에 각 지방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에게 긴급 경고 및 알림을 띄우거나 일부 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했으며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911로 즉시 문자를 보낼 것을 권장했습니다. AT&T뿐만 아니라 다른 미국의 대형 통신사에서도 일부 먹통 사태가 보고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버라이즌에서는 약 4,000건, T모빌은 약 1,800여 건이 각각 보고됐고 선불폰 전문 통신사인 크리켓 와이어리스의 경우 13,000여 건으로 AT&T 다음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T모빌과 버라이즌의 경우 성명을 통해 해당 통신사들의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다며 AT&T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AT&T 통신사 측은 서비스 불통은 인정했지만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비스가 오늘 오후 1시 기준으로 약 75%가량 복구된 상황이고 사태 해결을 위해 긴급히 작업하고 있다며 서비스가 복구될 때까지는 와이파이를 연결해 통화를 사용하길 권장한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 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 역시 이번 먹통 사태의 원인을 아직 알 수 없으며 해킹 등 악의적인 활동의 징후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 뉴욕주 나소 카운티가 트랜스젠더 운동선수가 카운티 운영 스포츠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주 나소 카운티에서 앞으로 카운티가 운영하는 스포츠 경기에 트랜스젠더 운동선수의 참가가 금지될 예정입니다. 브루스 블레이크먼 나소 카운티장은 오늘 오전 나소 카운티가 주최하는 모든 스포츠 경기 및 경쟁에서 트랜스젠더 선수들이 출전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같이 트랜스젠더 선수들의 경기 출전을 금지하는 것은 미 전역에서 최초로 즉시 발효됩니다. 블레이크먼 카운티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생물학적으로 더 강한 남성이 여성과 경쟁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경쟁이라며 우리는 여학생들이 공정하게 경쟁해야 할 권리를 지키길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봄과 여름에 예정돼 있는 나소 카운티 수영 및 야구, 축구, 테니스 등 스포츠 경기에 트랜스젠더 선수들의 출전이 금지됩니다. 오늘 발표된 나소 카운티 트랜스젠더 선수 출전 금지 발표에 대해 성소수자 지지단체인 뉴욕 LGBT 네트워크는 이는 성전환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불법이라며 강력히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데이비드 킬렘닉 LGBT 네트워크 회장은 트랜스젠더 선수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부합하는 스포츠팀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나소 카운티장이 행정명령을 통해 묵살했다며 이는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캐나다에서도 여자 대학 배구 경기에 무려 5명의 트랜스젠더 선수들이 출전해 여자 선수들은 줄줄이 벤치로 밀려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세네카 컬리지와 센테니얼 컬리지 여자 대학 배구 경기에서 3명의 트랜스젠더 선수가 출전한 세네카 팀이 2명의 트랜스젠더가 출전한 센테니얼 팀을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이에 현지 언론은 여학생 경기에 남자 선수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싸운 팀이 이기는 건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플로리다 한 해변에서 모래놀이를 하던 남매가 모래 구덩이에 매몰돼 7세 소녀가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전국에서 매년 여러 명의 아동이 해변이나 공원, 집에서 모래 구덩이 붕괴 사고로 사망하고 있는데요. 모래의 위험과 무게, 붕괴 가능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교구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지원 기자입니다. 플로리다 로더데일 바이더시 해변에서 7살 소녀 슬로안 매팅리와 9살 오빠 매덕스가 모래를 파며 놀던 중 모래구덩이에 매몰됐습니다. 구덩이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모래놀이를 하던 남매 머리 위로 모래가 쏟아졌고 순식간에 몸이 모래 속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주변에서 이 모습을 목격한 어른들이 곧바로 삽과 양동이로 모래를 파내려고 했으나 역부족이었으며 사고 당시 해변에는 상주 구조대원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가슴 높이까지 파묻혔던 오빠 매덕스는 무사히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완전히 모래 밑에 묻혀있던 슬로아는 숨을 쉬지 않는 상태로 발견돼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국은 당시 남매가 파묻혔던 모래 구덩이의 깊이는 성인의 키 정도인 4에서 5피트 정도였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들이 구덩이에 빠진 뒤 구조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남매의 부모도 해변에 함께 있었으며 이 가족은 플로리다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2022년에도 노스캐롤라이나 해변과 뉴저지 해변, 유타 주립공원에서 각각 모래구덩이를 파며 놀던 아이 3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미국 구조대 협회는 사람들이 모래의 위험과 무게, 붕괴 가능성을 과소평가한다며 해변의 모래는 내륙에 있는 모래보다 훨씬 쉽게 움직이는 데다
구멍을 파기 시작하면 모래는 빈 곳을 재빠르게 채우려는 성질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해변을 찾는 사람들이 절대로 무릎 높이를 넘어가는 구멍을 파서는 안 되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도 안 된다고 경고하고 구덩이를 만들었다면 사고 방지를 위해 해변을 떠나기 전 공간을 완전히 메워놓으라고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2월 초 뉴욕시 한 호텔에서 살인을 저지른 20대 남성 용의자가 애리조나주에서 검거됐습니다. 뉴욕시 검찰은 용의자 인도를 요구하고 있지만 애리조나 검찰은 뉴욕시의 범죄자 처벌을 보면 애리조나주에서 구금하고 처벌하는 게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뉴욕시와 애리조나주 사이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일 뉴욕시 맨해튼 소호에 있는 한 호텔에서 30대 여성이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뉴욕시 수사당국은 여성이 호텔 객실에서 발견됐을 당시 시신 옆에 피 묻은 다리미가 있었다고 밝혔으며 뉴욕시 검시관은 둔기에 의한 외상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살해된 여성은 뉴욕시 퀸즈에 거주해온 38세 여성 데니스 오리스 아란시비아로 밝혀졌으며 용의자가 사건 직후 흰색 레깅스에 모자를 쓰고 호텔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용의자는 지난 12일 월요일 뉴저지 뉴악 리버티 국제공항을 통해 애리조나로 빠져나갔으며 뉴욕시 소호 살인사건을 저지른 지 9일 만에 애리조나에서 체포됐습니다. 살해 용의자는 26세 라드 알만수리로 밝혀졌으며 체포 전까지 최소 2건 이상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의자는 여성들만을 노리고 차량을 훔치거나 성폭행을 저질러왔으며 이미 작년에도 텍사스와 애리조나, 플로리다 등지에서 강간 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돼 구금됐다가 작년 9월 석방된 인물로 올 3월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뉴욕 맨해튼 검찰은 애리조나주 경찰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고 있지만 애리조나주 검찰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엘빈 브래그 맨하탄 검사장의 범죄자 처벌 수위를 보면 애리조나에서 구금하는 것이 더 확실하고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엘빈 브래그 맨하탄 검사장은 즉각 성명을 내고 자신의 취임 이후 뉴욕시의 살인은 24%, 총격은 38% 감소했다며 뉴욕시 치안이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용의자 알만수리는 뉴욕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애리조나로 도주한 뒤에도 지난 17일 토요일 한 여성의 차량을 훔치며 칼로 수차례 찌르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어 18일 일요일에는 애리조나주 서프라이즈에 위치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화장실에 있는 여성을 강간하려고 칼로 찌르고 또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의 추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현재 용의자는 보석금 25만 달러와 함께 애리조나 마리코파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로 살인, 살인미수, 폭행, 강간, 강도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작년 12월 뉴욕시 브롱스에 위치한 7층짜리 아파트 모서리 부분이 내려앉으며 아파트 실내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건물 안전평가를 하는 직원이 제대로 점검하지 않으며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오늘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해당 빌딩구 직원에게 정직 2년과 1만 달러 벌금이 부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안전을 책임질 직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씻을 수 없는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공의 안전은 뉴욕시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작년 12월 뉴욕시 브롱스에서 아파트 건물의 일부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는 해당 붕괴 사고는 건물 안전평가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빌딩국 직원의 과실이라며 업무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직원은 사고 난 아파트 건물에 대해 작년 6월 평가를 진행하고 안전관리 평가서를 제출했으며 지지 기둥이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있으며 불안정한 상태라고 판결해야 했지만 건물의 중요한 기둥을 건물의 장식이라고 여기고 아무런 시정 명령도 내리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징계를 받은 빌딩국 직원 리처드 퀘니히스버거는 당시 외관이 불안정하지만 건물 자체의 안전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안전점검의 본분을 제대로 하지 않아 170여 명의 주민들이 대피해야 했다며 뉴욕시 빌딩 안전에 대한 우려와 교통에 있어 큰 피해를 끼친 해당 직원은 안전을 판단하는 업무를 이어갈 수 없다며 2년간 도시 외관 검사 정직 처분과 함께 $10,000의 벌금이 부과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아파트 건물 붕괴 사고에 대한 조사는 빌딩국과 수사기관
그리고 브롱스 지방검찰이 여전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7층짜리 아파트 건물이 붕괴되며 아파트 거주민들은 대피했지만 혹시 모를 피해자를 찾기 위해 소방관들이 위험한 건물 안으로 대거 투입돼 잔해 더미를 살피며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오늘 성명을 통해 공공의 안전은 뉴욕시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뉴욕시 건물 안전평가를 전문적으로 해야 하는 공무원이 안전에 있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안전평가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한 징계를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힘써준 빌딩국 및 소방국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 S&P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미국의 통화정책 전망에 대해 연준이 오는 6월 기준금리를 현 5.25%에서 5.5%에서 0.25%포인트 인하한 뒤 연내 총 0.75%포인트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첫 기준금리 인하 후 3분기 중 0.25%포인트, 4분기 중 0.25%포인트를 추가로 인하해 총 3차례 인하에 나설 것으로 S&P는 예상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현재까지 고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앞으로 몇 달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2.4%로 작년 11월 전망치의 1.5%에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임대료 지원 주택 바우처 관련 갈등을 빚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에 대한 소송에 동참했습니다. 임대료 지원 주택 바우처 수혜자를 늘리라는 조례안에 잇따라 아담스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자는 소득 규정 완화와 쉘터 거주 요건을 없애는 것인데 아담스 행정부는 소득 규정 완화를 반대하고 바우처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 권한이 시의회에 있지 않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청원서를 통해 에릭 아담스 시장이 시민들의 거주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시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소송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지원자가 많음에도 바우처는 극도로 제한돼 있다며 시민들이 90일 거주 요건 등으로 주거권을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주가 지속적으로 성행하는 푸드스탬프 스키밍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저소득층 식비 지원 카드 번호를 복제해 EBT 계좌에서 현금을 빼가는 범죄자들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카드 잠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이는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 즉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BT 카드 잠금 프로그램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EBT 잠금 설정을 해두면 타인이 카드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거나 잔액을 인출하는 등 모든 거래를 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사회복지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동안 6만 1,000명이 넘는 푸드스탬프 수혜자들로부터 EBT 카드 사기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아시안 뉴요커 중 빈곤을 겪는 이들의 비율이 백인 빈곤율의 2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팬데믹 이후 뉴욕시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아시안 등 유색 인종 다수가 종사하는 산업의 일자리는 고르게 회복되지 못한 탓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아시안 근로자들이 상당수 종사하고 있는 소매 산업은 뉴욕시 산업 중에서도 일자리가 가장 많이 사라진 산업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뉴욕시에 거주하는 아시안 그룹 중 24%가 빈곤 상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시안 빈곤율은 히스패닉 26%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흑인 뉴요커 빈곤율 23%보다는 소폭 더 높았습니다. 아시안 뉴요커 빈곤율은 뉴요커들의 평균 빈곤율 23%보다도 높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시 어린이의 빈곤율도 높아졌습니다. 어린이 4명 중 1명이 빈곤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